더러운 년, 내가 감히 내 남편한테 사기를 쳐? 차가운 병원 복도에 뺨 맞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신장 이식 수술을 마친 여자였습니다. 환자복에는 아직 피가 배어 있었고 수술 부위를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재벌 회장의 부인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경멸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부인은 그녀의 발목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녀의 발목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가난한 미혼모와 재벌 회장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 전해지길 바랄게요. 새벽 3시 싸구려 알람 시계가 귀를 찢는 소리를 냅니다. 서윤은 잠결에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어둠 속에서 손등에 박힌 갈라진 상처들이 쓰라립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다 생긴 동상 자국, 배달하다 넘어져서 생긴 찰과상, 그 위에 또 새로운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겨울 새벽에 찬 공기가 얇은 이불 사이로 스며들어 서윤의 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시립니다. 하지만 서윤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바로 옆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든 딸 별이가 깰까 봐서입니다. 1.5평짜리 고시원 방은 창문조차 없습니다. 햇빛이 들어올 틈이 없어 낮에도 어둡고 환기가 되지 않아 공기는 늘 텁텁합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벽지는 곳곳이 들떠서 이음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점점이 피어나 마치 병이 번지는 것 같습니다. 서윤이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오릅니다. 이 방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영상 5도를 겨우 넘깁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용 버너에 불을 붙이고 냄비에 찬물을 부어 밥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냄비 안에서 밥알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퍼집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별이의 심장 약값이 이번 달에만 32만 원입니다. 방세 35만 원은 이미 석 달째 밀렸고 고시원 주인은 어제도 문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밀린 병원비까지 더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수입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서윤의 눈가에 힘없이 눈물이 맺힙니다. 26해를 살아오면서 이토록 막막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서윤은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별이가 잠결에 기침을 합니다. 콜록콜록 마른 기침 소리가 서윤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게 합니다. 4살짜리 별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차고 입술이 파랗게 변합니다. 뛰어노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헐떡거립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는 수천만 원입니다. 서윤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매일 밤 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잠드는 것이 서윤의 일상입니다. 별이가 잠꼬대를 합니다. 작고 여린 목소리가 새벽 어둠 속에 울려 퍼집니다. 엄마, 나 안 아파. 돈 아껴서 엄마 신발 사. 서윤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별이는 잠결에도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습니다. 자신의 낡은 운동화는 밑창에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 양말이 흥건히 젖습니다. 겨울에는 발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새 신발을 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면 별이 약을 사흘 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윤에게 자신의 아내는 사치입니다. 서윤은 천천히 별이 곁으로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어봅니다. 다행히 열은 없습니다. 별이의 작은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길고 까만 속눈썹이 볼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담요를 여며줍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입니다. 서윤은 부엌 안으로 돌아와 죽을 그릇에 담습니다. 쌀 한 줌으로 끓인 묽은 죽입니다. 밥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묽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몫은 남기고 별이 목만 따로 덜어둡니다. 자신은 나중에 배달하다가 편의점에서 폐기된 음식을 얻어먹으면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배고픔 앞에서 사치일 뿐이라는 것을 서윤은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새벽 4시 서윤은 배달을 나가기 위해 두꺼운 점퍼를 입습니다. 바람막이 점퍼는 여기저기 해져서 솜이 삐져나와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퍼는 중간에서 멈춰버려서 제대로 잠기지 않고 주머니에는 구멍이 나 있어서 물건을 넣으면 빠집니다. 서윤은 문을 나서기 전에 별이를 한 번 더 바라봅니다. 혹시 깨어나서 엄마를 찾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서윤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별이가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지만 별이의 약값을 벌려면 지금 나가야 합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문을 닫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입니다. 서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쓸쓸하게 울려 퍼집니다. 고시원 밖으로 나오자 매서운 새벽바람이 뺨을 후려칩니다. 서윤은 손을 호호 불며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낡은 오토바이가 추위에 얼어붙어 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서윤은 몇 번이고 시동을 걸다가 겨우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시려서 뼈가 아픕니다. 조금만 참자, 별아. 조금만 참으면 돼. 서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추위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둘 다일 겁니다. 배달은 고됩니다. 새벽 5시에 첫 배달을 시작해서 오전 10시까지 쉴 틈 없이 달립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오토바이가 헐떡거리고 서윤의 손은 추위에 얼어 감각이 없어집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고 나중에는 저린 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건 배달할 때마다 1,500원, 그 돈이 모여야 별이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쉬는 것은 사치입니다. 아침 11시 서윤은 편의점 앞에서 잠시 쉽니다. 점장님이 폐기 도시락 하나를 건네줍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먹는 데는 문제없는 김밥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서러우면서도 고맙습니다. 서윤은 김밥을 반으로 나눠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별이에게 가져다 주려고 품에 넣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문 앞에 붙은 독촉장을 발견합니다. 방세가 3달 밀렸으니 이번 주 안에 내지 않으면 방을 빼라는 내용입니다. 서윤의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싶지만 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윤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 독촉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방문을 엽니다. 별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엄마, 빨리 왔어요? 서유는 별이를 꼭 안아줍니다. 별이의 작은 몸에서 따스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습니다. 별이의 심장 소리가 서윤의 가슴에 전해집니다. 쿵쿵, 쿵쿵,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는 그 소리가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음악입니다. 응, 별아. 엄마 왔어. 배고프지? 별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나 안 배고파. 엄마가 더 많이 먹어. 서윤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4살짜리 아이가 배고픔을 참으면서 엄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삼키며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카락 사이로 작은 두피가 느껴집니다. 이 아이에게 맛있는 것 한 번 실컷 먹이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밤이 됩니다. 서윤은 별이를 재우고 낡은 천 조각 하나를 꺼내봅니다. 보육원을 나올 때 원장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서윤을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갔을 때 서윤의 몸을 감싸고 있던 천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아기 베넷 저고리였던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래고 올이 풀려 있습니다. 서윤은 이 천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따뜻한 품속의 심장 소리만은 기억납니다. 쿵쿵, 쿵쿵 규칙적으로 뛰던 그 소리가 서윤을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힘입니다. 며칠 뒤 새벽 서윤은 배달을 하다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고급 승용차 옆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모습이 위급해 보입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오토바이에서 내립니다. 남자의 몸을 일으켜 등에 엎습니다. 남자의 몸이 무겁지만 서윤은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요. 서윤의 목소리가 새벽 어둠 속에 울려 퍼집니다. 서윤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24해 동안 가슴에 묻어둔 한이 풀린 기적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서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쓰러진 남자를 등에 업고 새벽 거리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자의 몸은 무거웠지만 서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병원 응급실 불빛이 보이자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서윤의 다급한 외침에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나왔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스트레처에 실려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응급실 앞에 급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로 뛰어 들어가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데려온 분인가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서윤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발 사람만 줘요. 제발이요. 여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여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지 그 절박함이 서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수키였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인 태성의 아내였죠. 의료진이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성은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졌고 당장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태성의 혈액형이 희귀한 RH 음성형이라 수혈할 피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RH 음성형이에요. 제 피를 쓰세요. 수키와 의료진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은 왜 자신이 이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의 팔에 바늘이 꽂히고 붉은 피가 투명한 관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수혈을 마친 서윤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키가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서윤이라고 해요. 서윤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남편이 깨어나면 꼭 보답할게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답 같은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살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5시쯤 태성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키는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고 서윤도 뒤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태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성이 진통제에 취한 듯 몽롱한 눈으로 유리창 쪽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아빠가 미안해. 수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호사가 태성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태성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널 못 지켜서 미안해. 제발 돌아와.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라는 이름, 아빠라는 단어. 평생 아빠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서윤에게 그 말들은 마치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키가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수키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우리 딸이에요. 24해 전에 유괴당했어요. 2살이었죠. 남편은 그 일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어요. 자기가 딸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 죄책감에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4해 전이라면 서윤이 보육원 앞에 버려진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윤도 2살 무렵에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겠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성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RH 음성형에 맞는 기증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수키는 매일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윤은 별이가 걱정되어 병원을 떠나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태성과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은 결국 고시원 이웃에게 별이를 잠시 맡기고 병원을 오가며 태성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수혈 과정에서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확인할 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서윤 씨, 혹시 한태성 회장님과 친척 관계이신가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왜 그러세요? 의사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두 분의 일치율이 가족 수준이에요. 아니, 가족보다 더 완벽하게 맞아요. 이런 확률은 수십만 분의 1도 안 돼요.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수준의 일치율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키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수키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 씨,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신장 기증을 해주실 수 있나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수키가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은 화들짝 놀라 수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남편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딸을 잃고 남편마저 잃으면 저는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수키의 처절한 눈물에 서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태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혼수 상태에서도 딸을 찾던 그 모습, 은서야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외로움, 보육원에서 느꼈던 버림받은 감정, 그리고 별이에게만은 그런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 이 사람이 살아야 저 집 딸도 아빠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 딸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제가 기증할게요. 수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키는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원하든 다 해줄게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 딸이 심장병이 있어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수술비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증 사실은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수키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서윤 씨 딸 수술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윤은 수술 전날 밤 별이를 안고 오랫동안 뒹굴었습니다. 별이의 작은 손이 서윤의 뺨을 만졌습니다. 엄마, 어디가? 응, 엄마 잠깐 일 보고 올게. 금방 올게. 약속해? 응, 약속해. 우리 별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별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삼키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수술은 무사히 끝나야 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서윤은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평온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서윤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태성 회장님, 부디 살아주세요. 그리고 딸을 꼭 찾으세요. 마취제가 퍼지며 서윤의 의식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서윤은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첫걸음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떼어낸 신장이 친아버지에게로 간다는 사실도, 그 아버지가 24해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서윤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태성의 동생 광수는 병원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형이 살아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광수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광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광수에게 형의 생존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앙에 가까웠죠. 24해 전 광수는 형의 재산을 탐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살배기 조카 은서를 유괴해 보육원 앞에 버린 것이 바로 광수였습니다. 그때 광수는 형이 충격으로 무너지면 회사를 자신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더욱 악착같이 회사를 키웠죠. 광수는 24해 동안 형의 그늘에서 부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늘 불만이었습니다. 형이 죽어야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그런데 기증자가 나타나 형이 살아난다니 광수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광수는 비서를 불러 기증자의 신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훑어보던 광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서윤, 26살 고시원 거주, 보육원 출신. 광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다가 의료 기록에서 특이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발목에 나비 모양 화상 흉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비 모양 흉터라니. 24해 전 조카 은서의 발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형수가 실수로 끓는 국물을 쏟아 생긴 흉터였죠. 광수는 서류를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죽지도 않고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이야? 광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바로 24해 전 자신이 버린 조카 은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은 끝장이었습니다. 유괴죄는 공소시효가 없었고 형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수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서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교묘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서윤을 매장시켜야 했습니다. 광수는 먼저 서윤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윤이 수술 준비로 병원에 있는 틈을 노린 것이었죠. 좁고 허름한 고시원 복도를 걸으며 광수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습니다. 광수는 서윤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광수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평짜리 좁은 방에는 낡은 이불과 몇 가지 살림살이가 전부였습니다. 광수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USB에는 태성그룹의 기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광수가 직접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회사 기밀이었죠. 광수는 이 USB를 서윤의 짐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이걸로 넌 끝이야. 광수는 차갑게 중얼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이제 서윤을 사기꾼으로 만들 차례였습니다. 광수는 병원으로 돌아와 형수 수키를 찾아갔습니다. 수키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수키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키가 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광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기증자 그 여자 말인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형수님께서 속으실까봐 걱정이 돼서요. 수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련님? 광수는 미리 준비해 온 가짜 서류를 꺼내 수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에는 서윤이 장기 매매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광수가 조작한 것이었죠. 이 여자 전문 사기꾼이에요. 부자들에게 접근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래요. 형님 회사 정보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수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는 수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 착해 보이던 아이가? 형수님,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떡하겠어요. 광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형수님, 저 여자 고시원 방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대요. 우리 회사 기밀이 담긴 USB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형님께 접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을 거예요. 수키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윤에게 느꼈던 고마움이 배신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키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기증하겠다고 했던 거야? 돈이 목적이었어? 광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형수님,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 여자가 형님 수술 전에 무언가를 주입하려 했다는 첩보가 있어요. 혹시 형님을 해치려는 게 아닌지 걱정이에요. 수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을 해치려 한다는 말에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년이 감히 내 남편을? 형수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형수님은 형님 곁만 지켜주세요. 광수는 수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수술 준비를 마치고 병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윤은 별이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 수술이 끝나면 별이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키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반가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수키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표정에 당황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수키는 대답 대신 서윤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모님? 수키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우리 가족 만지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아.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요? 수키는 서윤의 말을 무시하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윤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키가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성을 살리겠다는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수술만 잘 끝나면 돼. 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수술실로 향하는 서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광수의 독한 계략이 서서히 서윤을 옥죄어 오고 있었지만 서윤은 오직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서윤의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광수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숭고한 희생이 가장 비열한 범죄로 둔갑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영등 아래 2개의 수술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서윤이, 다른 쪽에는 태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총 12명이었고 모두 마스크와 수술복을 갖춰 입은 채 자기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집도이가 서윤의 복부를 절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자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서윤은 마취에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서윤의 심장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술실 밖 복도에서는 수키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손수건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수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광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이 사기꾼이라는 말, 회사 기밀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말, 남편을 해치려 했다는 말. 수키는 그 말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수키 곁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광수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서윤을 바로 경찰에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은 분명 괜찮으실 거예요. 광수가 수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서윤의 신장이 무사히 분리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신장을 들어 올리자 붉고 건강한 장기가 무영등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의료진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시기에 최적이에요. 의사의 말에 수술실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서윤의 신장은 곧바로 태성의 몸속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식 작업이 시작되자 의료진의 손길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태성의 손상된 신장 대신 서윤의 건강한 신장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의 신장이 태성의 몸속에 자리 잡자마자 혈액을 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의료진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피의 끌림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집도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피의 끌림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하게 수술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과 태성이 친부녀 사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수술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료진이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자 수키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괜찮은 거예요? 집도이가 마스크를 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입니다. 이식된 신장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어요. 회장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볼 겁니다. 수키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광수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수키는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키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의료진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대상에 서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키의 마음속에서 서윤은 이미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서윤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술 부위에서는 아직 통증이 느껴졌지만 서윤은 그것보다 태성의 아니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됐어요? 서윤이 희미한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회장님은 중환자실에 계세요. 서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별이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별이의 수술비도 해결될 것입니다. 서윤은 그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서윤 씨, 사실은 밖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면회가 제한되어 있대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찰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서윤은 영문을 알 수 없어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회복실 문이 열리고 수키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반가운 마음에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수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키는 서윤을 노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그 눈빛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우리 회사 기밀을 훔치고 남편 목숨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 이 더러운 사기꾼아. 수키의 목소리가 회복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기꾼이라니, 기밀을 훔쳤다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증거가 다 있어. 내 방에서 우리 회사 기밀 USB가 나왔잖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USB라니 그런 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수키는 이미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어? 가난한 척 동정심 유발하더니 결국 이게 내 본색이었구나. 수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윤은 억울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신장을 기증한 것뿐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생명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서윤이 수키의 옷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서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워. 수키는 차갑게 내뱉고 회복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술 부위가 쓰라렸지만 그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한편 복도에서는 광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이미 경찰에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서윤을 장기 매매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이죠. 조작된 증거들이 완벽하게 서윤을 범죄자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론사에도 연락했지? 장기 매매 브로커가 재벌 회장에게 접근했다는 기사, 오늘 중으로 뿌려. 광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서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작정이었습니다. 24해 전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는 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밥을 챙겨주었지만 별이는 먹지 않고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하며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별이의 작은 목소리가 좁은 고시원 방 안에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얼마나 큰 시련에 빠져 있는지를. 수술이 끝난 지 겨우 3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회복실 침대에 누워 희미한 의식 속에서 별이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이제 곧 별이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회복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윤은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서윤 씨 맞습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기 매매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윤의 귀에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장기 매매라니, 공갈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빼며 저항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하게 서윤의 손목을 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서윤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회복실 문 앞에 수키가 나타났습니다. 수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서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인연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구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수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회복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수키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수키는 서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분노하며 서윤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회복실 안에 울렸습니다. 서윤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눈에서는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모님, 서윤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남편 목숨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 했어? 그 착한 척은 다 연기였어? 이 나쁜 년아. 수키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윤은 피하려 했지만 수갑에 묶인 채 침대에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서윤의 수술 부위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봉합 부위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으악! 서윤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환자복이 빠르게 붉은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경찰은 서윤을 데려가려고만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환자는 방금 대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출혈이 심해요. 간호사가 경찰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시대로 해야 합니다. 긴급 체포 대상이에요. 서윤은 고통과 억울함에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윤은 침대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피가 바닥에 번져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상태로 수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사모님, 제발이요. 저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뒤섞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서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키의 눈에는 동정심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손대지 마. 너 같은 건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해. 수키의 독설이 서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수가 슬그머니 다가와 수키를 부축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안심하세요. 저 여자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광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수술 부위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환자복 위에 걸쳐진 얇은 가운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수갑을 찬 채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젊은 여자.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그보다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병원 밖에는 경찰 호송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호송차 뒷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서윤의 젖은 뺨을 스쳤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별아, 엄마가 미안해.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서윤은 경찰에 이끌려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어둠이 서윤을 감쌌습니다. 호송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좌석에 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수술 부위가 계속 쓰라렸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치장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쯤이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내던져지듯 들어갔습니다. 유치장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윤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수술 부위에서는 아직도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 부위를 눌렀습니다.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별아, 엄마가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서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별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고시원에서는 별이가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재워주려 했지만 별이는 고집스럽게 문 앞을 지켰습니다. 엄마가 온다고 했어요.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어요. 별이의 작은 목소리가 좁은 고시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가 울면 슬퍼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별이는 지쳐서 문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빨리 와. 유치장의 서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폐혈증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수술 부위에 감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별아, 엄마가 미안해. 서윤의 입에서 피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의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가장 착한 일을 한 사람이 가장 비참한 죄인이 되어버린 밤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서윤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절망적인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의 새벽은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서윤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은 구석에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에서는 여전히 피가 스며 나왔고 열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서윤은 별이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별아, 엄마가 미안해. 별아.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신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서윤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뺨이 닿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유치장 관리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서윤의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환자복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긴급 이송 요청합니다. 구속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출혈이 심하고 고열 상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들것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폐혈증 쇼크였습니다. 의료진은 급히 수액을 연결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서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태성이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식된 심장은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수술 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키는 남편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수키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서윤에게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수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광수가 보여준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분명 사기꾼이었습니다. 수키는 그렇게 자신을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수키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중환자실 구석에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키는 일어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키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보였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고 그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별이가 나비 흉터에 호해줄게. 사랑해. 수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비 흉터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수키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비 흉터라니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걸까요? 24해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키가 실수로 끓는 국솥을 건드렸고 뜨거운 국물이 두 살배기 은서의 발목에 쏟아졌습니다. 은서는 비명을 질렀고 수키는 혼비백산하여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은서의 왼쪽 발목에는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가 남았습니다. 수키는 그 흉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후에도 수키는 매일 밤 그 흉터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만약 은서를 다시 만난다면 그 나비 모양 흉터로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수키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수키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서윤에게 나비 모양 흉터가 있다면 혹시 정말 혹시라도 서윤이 은서라면 어떡하지요? 수키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까 그 여자 이서윤이라는 환자 지금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경찰에 체포되셔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로 다시 이송됐다고 들었어요. 수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키는 종이를 움켜쥔 채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수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내 생각이 틀리기를 빌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수키는 서윤이 누워있는 침대를 찾았습니다. 서윤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몸에는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키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키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침대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윤의 환자복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발목이 드러났습니다. 수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나비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24해 전 수키가 직접 약을 발라주며 울었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모양도 위치도 크기도 똑같았습니다. 수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키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서야, 내 새끼 은서가 왜 여기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수키의 절규가 응급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수키는 그들을 밀치고 서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서야,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라봤어. 제발 눈 좀 떠봐. 수키는 서윤의 손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4해 동안 묻어두었던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널 때렸어. 내가 내 새끼를 사기꾼이라고 욕했어. 어떻게. 수키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습니다. 수키는 서윤의 발목 흉터에 입술을 대고 통곡했습니다. 24해 전 자신이 만든 상처 위에 24해 동안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밖에서는 광수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광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일 났어. 형수님이 눈치챈 것 같아. 당장 뭔가 손을 써야 해. 광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24해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고시원에서는 별이가 이웃 아주머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틀째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이는 밤새 엄마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는데. 별이의 작은 목소리가 이웃 아주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지만 별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픈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프면 별이가 호해줄 건데. 별이의 말에 이웃 아주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응급실의 서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수키는 서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24해 만에 찾은 딸이 이렇게 쓰러져 있다니 수키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 아이의 진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은서야, 제발 눈 좀 떠.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수키의 간절한 기도가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24년간의 이별이 끝나려는 순간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키의 절규에 응급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곧이어 병원 관계자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수키는 서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24해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담당 의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확실하신 겁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확실해요. 이 흉터가 증거예요. 24해 전에 제가 실수로 만든 흉터예요. 모양도 위치도 똑같아요. 의료진은 즉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윤의 혈액 샘플과 태성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릴 터였습니다. 한편 광수는 응급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서윤을 알아본 것 같았고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된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습니다. 광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광수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검사를 방해하거나 수키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문 앞에서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광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졌지만 대놓고 난동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광수는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키의 요청으로 검사 과정을 철저히 보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개입도 불가능했습니다. 몇 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들고 수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키는 숨을 죽이고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이서윤 씨는 한태성 회장님과 오수키 사모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수키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4해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바로 눈앞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 신장을 기증한 채로요. 은서야, 은서야. 수키는 서윤의 손을 붙잡고 이마에 대었습니다. 눈물이 서윤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몰라봤어. 엄마가 널 사기꾼이라고 욕했어.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하니? 수키의 통곡 소리가 응급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4해 만의 재회가 이토록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다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지만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모님, 저 돈 안 뺏었어요. 별이 좀 지켜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아직 자신이 수키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고 딸 별이를 걱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수키는 서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내 엄마야, 은서야. 내가 우리 딸이야. 제발 눈 좀 떠봐. 엄마 좀 봐.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 때문에 환청을 듣는 것일까요? 서윤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수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키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24해 전에 유괴당한 우리 딸 은서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내가 우리 딸이 맞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부모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서윤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자신의 엄마가 있다니요.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사모님 딸이에요? 수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술 부위에 닿지 않도록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딸이야. 24해 동안 찾아 헤맸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고 안아주는 순간, 서윤은 수키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중환자실에서는 태성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수키에게 연락했고 수키는 서윤의 손을 잡은 채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태성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허약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수키가 들어오자 태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울었어? 수키는 태성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찾았어요. 은서를 찾았어요.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은서를 찾았다고? 수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서윤이 기증자였다는 것, 나비 모양 흉터를 발견했다는 것,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 태성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신장이 은서 거라는 거야? 수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4해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맸는데 그 딸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신장을 기증했다니요. 태성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무슨 아버지야. 딸을 지키지도 못하고 딸이 내 목숨을 살려줬어. 내가 무슨 낯으로 은서를 보겠어. 태성의 통곡이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키도 함께 울었습니다. 24해간의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태성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은서는 어디 있어? 지금 어떤 상태야? 수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응급실에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수술 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폐혈증이 왔대요.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치료를 못 받았어? 수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은서를 사기꾼으로 몰아서 경찰에 넘겼어요. 저도 속았어요. 은서를 의심하고 욕하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태성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광수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광수가? 그 자식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성은 즉시 비서실에 연락했습니다. 광수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4해 전 유괴 사건부터 이번 일까지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서윤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항생제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열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수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서야, 엄마야. 엄마가 곁에 있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수키의 따뜻한 목소리가 서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4해 만에 맞춰진 나비의 조각.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 그리고 새로 이식받은 신장. 그것이 모두 자신의 친딸 덕분이라는 사실이 태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24해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살배기 은서가 놀이터에서 사라지던 날, 태성은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고작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은서가 사라졌습니다. 태성은 미친 듯이 은서를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현상금을 걸고 전국 방방곡곡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그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은서의 이름을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수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은서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신장을 기증한 채로요. 태성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무슨 아버지야. 딸을 잃어버리고 그 딸이 짐승처럼 살도록 내버려뒀어. 그런데 그 애가 날 살렸어. 내가 무슨 낯으로 은서를 봐.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키도 함께 울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뒤에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광수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태성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이 중환자실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광수에 대해 조사해. 24해 전 은서 유괴 사건부터 이번 일까지 전부 다. 그 자식이 뭘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자 태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만약 광수가 정말 은서 유괴에 관련되어 있다면 태성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서실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성은 병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키도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4해 전 은서 아가씨 유괴 사건의 배우가 광수 부회장님이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증거가 있어?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유괴를 실행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자백했고 광수 부회장님이 지시했다는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서윤 씨를 사기꾼으로 모함한 것도 광수 부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USB를 심어두고 가짜 증거를 만든 것까지 전부 밝혀졌습니다. 수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련님이 우리 은서를 유괴했다고요? 수키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4해 동안 시동생으로서 함께 지냈던 사람이 자신의 딸을 유괴한 범인이라니요. 수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 오히려 표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태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수를 데려와. 지금 당장. 얼마 후 광수가 병실로 끌려왔습니다. 경호원 2명이 광수의 양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광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태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굴하게 애원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태성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광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은서를 유괴했어? 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긴 대답이 되었습니다. 태성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광수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광수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내가 내 딸을 유괴하고 그 아이가 짐승처럼 살게 만들었어.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이의 장기까지 도둑질하려고 했어? 태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형님 재산이 탐나서 그런 짓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광수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눈에는 동정심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내 덕분에 은서가 보육원에서 자랐어. 고시원에서 굶주리며 살았어. 그 아이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또 그 아이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 친조카를 2번이나 죽이려고 했어.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피눈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광수가 다시 애원했지만 태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넘겨 24회 전 유괴 교사죄와 이번 무고죄, 증거 조작죄까지 전부 고소해. 그리고 그룹에서 영구 제명해. 태성의 지시에 경호원들이 광수를 끌어냈습니다. 광수는 끝까지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광수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수키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성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24해 동안의 비밀이 드러났고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딸을 되찾을 일만 남았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몸속에 은서의 심장이 있어. 은서가 나를 살렸어. 이제 내가 은서를 살릴 차례야. 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이 준 생명으로 이제 딸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서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4해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광수가 경찰에 연행되던 날 병원 앞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24해 동안 형의 그늘에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성은 병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응보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수키가 남편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은서한테 집중해야지. 태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응급실에서는 은서가 드디어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폐혈증 치료가 효과를 보았고 열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서는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서는 고시원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이의 약값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밀린 방세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은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키가 들어왔습니다. 수키의 손에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별이었습니다.
수키가 직접 고시원에 가서 별이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별이가 은서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서는 두 팔을 벌려 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기자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별이 곁에 돌아왔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아, 엄마가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은서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저으며 은서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안 무서웠어.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약속 지키잖아. 별이의 말에 은서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믿고 기다렸을까요? 은서는 별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수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녀를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살배기 별이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은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키는 조심스럽게 은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서야, 이 아이가 별이구나. 우리 손녀. 수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이를 수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별아, 이분이 할머니야. 엄마의 엄마. 별이는 큰 눈으로 수키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수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따뜻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이제부터 할머니가 별이도 지켜줄게. 수키가 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별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수키의 품에서 편안하게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잠시 후 태성이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혼자 걷기는 어려웠습니다. 태성은 은서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24해 만에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4해 동안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 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 뒤섞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맞으시죠? 은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랄 때 다른 아이들에게 아빠가 데리러 오는 것을 볼 때마다 은서는 울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빠가 있을까, 아빠가 자신을 찾고 있을까 수없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야. 은서야, 아빠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4해 동안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꿈을 꿨어. 그런데 내가 널 찾지 못했어. 아빠 자격이 없어.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은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찾았잖아요. 은서의 말에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빛나는 미소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은서의 말에 태성은 더욱 울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자라줘서 감사했습니다. 수키가 별이를 안은 채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손녀. 24해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태성이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녀의 작은 얼굴에서 은서의 어린 시절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별이구나. 우리 손녀. 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이는 낯설어 하면서도 할아버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별이가 물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별이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프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별이가 호해줄게. 별이가 태성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모습에 태성은 더욱 울었습니다. 수키도 은서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4해간의 이별이 끝나고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네 사람을 감쌌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고시원에 살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핀 1.5평 방, 창문도 없던 그 좁은 공간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와 별이는 부모님의 저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사철꽃이 피어 있었고 잔디밭 위로는 나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별이는 그 정원에서 뛰어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별이의 심장 수술은 6개월 전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을 집도했고 태성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수술 후 별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제 별이의 입술은 더 이상 파랗게 변하지 않았고 밤마다 하던 기침도 멈추었습니다. 은서는 매일 아침 별이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 사이를 걸으며 은서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새벽 3시에 일어나 배달을 다녔습니다. 폐기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고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저택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넓은 방,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 처음 입어보는 옷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수키가 늘 곁에서 은서를 도왔습니다. 수키는 매일 밤 은서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은서가 악몽을 꾸면 손을 잡아주었고 불안해하면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다 괜찮아. 수키의 따뜻한 목소리가 은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은서는 24해 만에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그 따스함이 은서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태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성은 은서에게서 받은 신장 덕분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투석도 필요 없었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태성은 그 생명을 딸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딸이 준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딸과 손녀를 위해 살겠다고요. 태성은 은서를 위해 별도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혼모와 유기 아동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은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은서는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은서는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격려와 어머니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은서는 본명인 한은서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26해 동안 이서윤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한은서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24해 동안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가을 어느 날 저녁 저택의 식당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커다란 식탁 위에는 수키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키는 1년 동안 요리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딸과 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요리 수업까지 다녔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것 많이 먹어야 해요. 수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서 태성이 의자를 끌어주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은서는 별이의 손을 잡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별이는 의자 위에서 방방 뛰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만들었어요? 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수키가 별이의 앞에 접시를 놓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별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지. 갈비찜도 있고 잡채도 있고 떡볶이도 있어. 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별이에게 이런 음식을 한 번도 먹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에서는 묽은 죽이나 찬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별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일 수 있었습니다. 태성이 은서의 그릇에 고기를 얹어 주었습니다. 은서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태성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내가 건강해야 아빠도 마음이 편해. 은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밥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그리고 고시원에서 은서는 늘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성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운 건 아빠야. 내가 아빠를 살려줬잖아. 아빠한테 두 번째 생명을 줬잖아. 태성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침묵이었습니다. 수키가 은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드세요. 음식이 식기 전에요.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 수키의 웃음소리, 태성의 농담이 식탁 위를 채웠습니다. 은서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정원을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나비가 꽃에 앉았어요. 별이가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가리켰습니다.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붉은 장미 위에 앉아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별이 곁으로 다가가 함께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다. 우리 별이처럼 예쁘네.
태성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은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키가 다가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행복하지?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수키가 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평생 함께 살자. 은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따스함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별이다. 내 이름이랑 같은 별. 은서가 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둘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별이야. 우리 별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은서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태성과 수키가 다가와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정원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24해 전의 비극은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비 모양의 흉터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가족을 다시 찾게 해준 운명의 표식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태성의 따뜻한 목소리가 저녁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택의 창문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가족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 한 가족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아름다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 속 인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저편이었습니다.